송성근 논술연구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논스탑 루키가 이번에 론칭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학원의 자체 브랜드고요. 오랫동안 교재를 준비하고 만들고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논스탑 루키가 4, 5, 6학년에 논스탑 루키가 진행이 되고요. 나중에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는데 1, 2, 3학년은 루미 북클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그래서 오늘 설명을 간단히 학년별로 쭉 이어질 텐데 일반적인 논술 설명이 먼저 있고요. 프로그램 설명은 뒷부분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우리가 그리는 미래는 받으신 자료를 보시면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쭉 이어가야 되는 그 연도가 6학년 같은 경우는 6년, 5학년은 7년, 4학년은 8년 이렇게 쭉 이어가야 되겠죠. 공부를 쭉 이어가야 되는데 어떤 게 아이들을 움직이는 힘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부의 재미, 공부의 동기. 아이들은 어디에 더 반응을 잘할까요? 재미에 반응을 잘하지요. 근데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섞여 있습니다. 대체로 한 30%, 20%, 30%는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공부의 재미도 잘 못 느끼고 공부의 이유도 잘 모르겠다.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이쪽으로 서서히 옮겨가게 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공부가 재밌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공부를 하면서 아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알겠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공부에 재미라는 요소도 또 다양한 층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쉽고 재밌고 코믹해서 재미있는 것도 있고, 심각하지만 예를 들어 바둑 같은 경우, 스포츠 같은 경우가 그렇죠. 심각하지만 도전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또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다양한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애들인 것 같아요. B 항목에 있는 애들은 다 잘하죠. 재미도 느끼고 공부의 이유도 아는데. 그럼 이제 A하고 D가 남습니다. A 항목은 공부에 재미는 느끼지만 공부의 이유를 잘 모르겠다. 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재밌다. D 항목은 공부에 재미는 별로 없지만 왜 해야 되는지는 알겠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어느 쪽이 있을까요? 자, 제가 스타벅스 고개 주머니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맞추시는 분께는 이 퀴즈 가지고 스타벅스 드립니다.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D가 더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5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습 과정에 재미가 빠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미에만 공면하고 있으면 선생님들도 재미있게 안 가르치게 되죠. 중학교 올라가면 선생님이 되게 딱딱하죠. 그러니까 재미 요소가 점점 빠지게 되고, 그러면 남는 게 이제 뭐냐? 공부의 이유를 알겠다. 이 얘기가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재미가 다른 재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적이 잘 나오게 되면 그 성적 가지고 재미를 느끼게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성적표에 일자가 찍히는 거, A 등급이 찍히는 거, 여기에 재미를 느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학까지 갈 때까지 쭉 가야 되니까 제가 항상 우리 프로그램 설명하면서 동시에 대입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입의 요소들을 길고 장황하지 않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은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장기간 앞으로 입시제도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내신이 실제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어떻게 습관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내신까지 쭉 올라가는 방식이 길들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신에서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제 동료 강사가 한 두 사람이 제게 동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왜? 그랬더니 와서 요약 강의를 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고등학교에서 왜 요약 강의가 필요할까? 이거 몇 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더 심화가 됐습니다.
서논술형 시험 대비 때문에 국영수 과사 전체에서 요약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수학도 서술형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막히고 과학이 예를 들어서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요. 원기가 치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양전화, 음전화부터 시작해서 마찰전기 얘기까지 자기가 스스로 서술해야 되는 거예요. 국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에서 단순하게 지필평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친필평가, 수행평가, 성취도, 석차 등급, 세특, 독서 기록 이런 요소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글쓰기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실제로 성적 산출 방식에 글쓰기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가보시면 이 항목들을 이름들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지필평가를 뭔지 아시죠? 오지선다형으로 다 알고 계시고 수행평가가 몇 가지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수행평가를 집에 가져가서 하는 수행평가가 많았는데 교육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학교에서만 수행평가를 끝내는 걸로 집으로 가져가지 않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단원평가를 많이 봤어요. 수행평가를. 그것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남는 게 글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필평가에서도 서논술형 시험이 들어가고 있고 수행평가는 말할 것도 없죠. 자기가 아는 걸 써내는 방식으로 수행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부담을 느끼는 요소 중에 하나가 글쓰기인데 글쓰기의 형태로 수행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점수는 원점수, 평균, 수강자 수, 성취도, 석차 등급 이런 용어들을 어머님들께서 다 앞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적표를 보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생각을 해보면 인원이 좀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이 적은 쪽보다는 인원이 많은 쪽이 더 유리하다는 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나중에 언제 쓰이게 되냐면 고등학교에서 학생 종합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세특은 나중에 대학을 갈 때 입학 사정관이 자세하게 보는 항목이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대체로 세특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건데요. 복붙을 많이 하세요. 아이들이 세특이 다 비슷해요. 한 줄 정도가 더 들어가 있으면 세특에서 유리해집니다. 입학 사정관이 볼 때 보는 항목이 한 줄 정도 더 들어가면 유리해지는데 그 세특이 들어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또 강화가 되는 게 이제 뭐냐면 고교 학점제에서는 애들 상대평가를 어쨌든 절대평가 방식, 상대평가 방식이 온전하게 되는데 성적을 산출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필독서 읽히기를 해요. 독서 감상문을 써서 제출을 하게 되면 유리합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한 줄이라도 더 기록이 되게 하는 방식, 책을 읽고 독서 로그를 써서 학교 선생님에게, 과목 선생님에게 제출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해지는 방식이 됩니다. 한 줄이라도 더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 활동사항은 직접적으로 성적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연결이 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글쓰기도 중요한데 독서도 중요한 방식으로 점점점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요 세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필평가, 수행평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이런 항목들이 될 텐데 수행평가가 비중이 경기도를 예로 들면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경기도를 2025 지침을 예로 들면 35%가 수행평가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게 많은 곳은 더 많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내신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정량평가로만 가지고는 성적을 가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특히 최상위권 아이들은 성적이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라든지 정성평가의 요소가 들어가줘야지만 아이들을 가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좀 더 잘하는 애,
얘가 조금 더 점수가 낮은 애를 가름을 하기 위해서 수행평가의 요소가 여전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해지는 요소로 이제 점점 뜨게 되고, 그리고 교육부의 방침도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도 있고, 우리나라의 지금 아이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미래가 연결이 될 텐데 AI 때문입니다. AI 다들 써보셨죠? 프롬프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입력창입니다. AI의 검색 결과가 산출이 더 좋게 되려면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됩니다. 무슨 능력과 관계가 있나요? 글쓰기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도 국가의 교육 방침이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교육제도를 활용하는 쪽,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강화되는 쪽으로 계속 간다는 겁니다. 독서와 관련해서는 독서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에 영향을 다 미치게 됩니다. 독서가 아이들이 안 되면은 결국은 교과 학습 능력도 쭉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독서 같은 경우는 개념 어휘가 축적되는데도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해 및 비판 능력, 논리적 서술 능력, 수행평가 세트 모든 부분에 독서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아이들이 독서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독서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독서가 취미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독서를 되게 가볍게 보시는데 사실은 독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누워서 보면 침대에서 누워서 보는 경우가 많죠. 아이들이 침대, 소파, 방바닥, 식탁 의자 이런 데서 많이 보죠. 책을. 근데 누워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잠을 자게 됩니다. 소파에서 나도 마찬가지죠. 잠을 자게 됩니다. 방바닥에서 보면 오래 못 봅니다. 엎드려서 봐야 되니까. 식탁 의자도 마찬가지죠. 그럼 유일하게 남는 대안은 이제 어디서 봐야 됩니까? 독서를? 책상에 앉아서 봐야 되는데 꼼짝 않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몸이 힘들지요. 독서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성으로 건성 읽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교육이 들어가줘야 되고 이걸 수업 중에 우리가 다 선생님들이 독서 교육을 시킵니다. 책상에 바른 자세로 앉기 교육을 시켜요. 애들 책상에 바르게 앉지 못하죠. 배를 쭉 내밀고 앉는다든지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엎드려 앉는다든지 벽에 기대서 앉는다든지 이걸 선생님들이 디테일하게 교육을 다 시켜주세요. 그런 교육까지도 독서노술 교육과정에 포함이 됩니다. 고교학점제는 아까 독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요 얘기는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과 관련된 거니까. 선택 과목이 중요해집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내 진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라는 것이 내 진로를 나중에 고3 때 가가지고 자기소개서에다가 내 진로를 쓰는 게 아니라 선택 과목을 뭘 선택하느냐를 가지고 나를 보여주게 됩니다. 진로를 사실은 조금 빨리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꿈은 다양하고 많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무조건 맡겨놓기보다 아이들을 좀 이렇게도 몰아가보고 이렇게도 몰아가보고 해서 최소한 초등학교 때 문이과 구분은 없어졌지만 대학에는 문이과가 존재하지. 대학 학과가 문이과가 존재하니까 문과 쪽이냐 이과 쪽 성향이 있느냐 정도까지는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 방향이 나와줘야지만 나중에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독서를 해 들어갈 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꿈을 찾는 활동도 굉장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을 읽어 나가면서도 그렇고 책의 날개에 있는 저자의 양력 같은 거 읽어보면서 머릿말 같은 거 살펴보면서 꿈을 찾아 나가는 활동도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아이들의 문해력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서술형, 논술형 평가는 확대되고 있지요. 비문학, 통합형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문해력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뽑아본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60점대에서 출발했는데 이건 학기입니다. 학기가 점점 벌어지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잘하게 되고 성적도 더 올라가게 되고 독서가 안 되는 아이들은 더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짧은 자극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기 때문인 경우. 지속적인 집중력, 지속 집중력이라는 건 몇 분 동안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은 제가 보기에 이게 학년별로 학년 숫자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1학년은 진짜 1분인 것 같습니다. 2학년은 2분인 것 같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가르쳐 보면 코를 자꾸 후벼 싸요.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뭘 자꾸 만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지속 집중력을 강화를 하는데 제일 좋은 활동이 뭘 것 같습니까? 지속 집중력을 이제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어떤 활동이 지속 집중력을 하는데 좋은 활동일까요?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선생님하고 대화를 해보면 아이들이 그 대화에 집중하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활동도 지속 집중력이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능동적 사고가 감소하는 것, 스스로 자율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이게 AI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자꾸 찾아봐야지만 돼요. 자기가 스스로 써보면서 능동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데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도 요즘 아이들에게 굉장히 힘든 요인이 되겠습니다. 학년별로 4, 5, 6학년을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는 목표를 잡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큰 목표가 아니라 좀 작은 목표일수록 좋아요. 그래서 작은 성취를 자꾸 경험해보면서 목표를 잡아나가는 과정이 4학년에게 필요하고 5학년에게는 기회라는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드리는 기회라는 말씀은 성적의 기회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5학년 난이도가 확 올라가죠. 그래서 아이들이 4학년 때만큼 작은 성취를 5학년 때 올라가서 100점을 받아보는 경험, 90점을 넘어보는 경험 이런 경험들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6학년 때 하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뭔가 하기는 해야 됩니다. 6학년은 정말 위기의 학년이기도 합니다. 6학년 때 습관이 안 들어진 애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습관이 갑자기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6학년이 거의 데드라인인 것 같아요. 애들이 학년이 쭉 연결되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도 잘 안 돼요. 그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 계속 그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의 위기의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건가. 체계적인 읽기가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대로 많이 읽히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독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 많이 읽기로 하지 마라. 어떻게 읽혀야? 바르게 읽히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빠르게 읽히는 것도 안 됩니다. 아이들이 빠르게 많이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게 읽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논스탑 루키 4, 5, 6학년이 하는 논스탑 루키에서는 책을 4학년은 한 주에 한 권을 읽기는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4학년 도서들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한 주에 한 권을 읽히는데 5학년과 6학년부터는 책을 절반씩 쪼개서 읽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빠르게 읽히지 않으려고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어서 그러니까 책 한 권을 가지고 두 주를 수업하게 됩니다. 4학년은 책 한 권을 가지고 한 주를 수업하는데 어머님들이 학원에 보내시기 전에 집에서 책을 읽히잖아요.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학원 가기 직전에 책 보는 거.
그럼 학원 가기 직전에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막 빠르게 보게 되겠죠. 그러면 빠르게 보게 되면 빠르게 읽는 대로 습관이 들기 때문에 독해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옆에 교실과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좀 빨리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쓰기와 첨삭도 독서를 강조하고 독서를 아이들에게 푸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많은 이런 논술 솔루션에서 인공지능 첨삭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학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수기로 다 첨삭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보고 받아보면 편지 받아보는 재미, 편지 받아보는 듯한 재미가 있어요. 부모님들도 같이 읽고 총평을 같이 읽고 아 내가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겠구나 아이들에게 쏙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통한 피드백, 아까 지속 집중력을 강화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카드를 써야 되나요? 카드 쓰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수업. 맞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먹습니다. 네. 이렇게 기회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의 대화, 그게 가장 지속적인 집중력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한다. 독해력 얘기로 이제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4가지가 있습니다. 독해력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력, 어휘력, 논리력, 기억력. 이해력과 어휘력은 뭔지 알 텐데 그럼 논리력은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순서입니다. 이야기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죠. 뭔가 하려고 하면 순서대로 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사랑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처음부터 나너 사랑해 이러면 안 됩니다. 처음에 순서 논리적으로 가면 넌 정말 예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만 난 부족해. 넌 정말 예쁘고 난 부족하지요. 거기다 갑자기 그래도 나 너 좋아 이렇게 할 수 없지요. 이제 어떻게 가야 됩니까? 넌 정말 예쁘고 난 부족한데 내가 잘할 수 있어. 우리 사귀자. 이렇게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논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게 논리입니다. 그리고 기억력입니다. 본문을 읽고 앞의 내용을 기억을 해야 뒤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 4가지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도 스타벅스를 쓰겠습니다. 자, 뭘까요? 4가지 요소 중에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벅스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다시 하겠습니다. 기억력입니다. 비문학 문제를 풀 때를 어머님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읽은 거 내팽개 쳐두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읽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질문을 다시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정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력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스스로 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짧게 단어 10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셨죠? 네, 지우겠습니다. 원래는 40초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으므로 자, 한번 위에서부터 떠올려 보실까요? 이때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일 위에 자동차, 코끼리, 기차. 보통 4가지는 갑니다. 네, 그러면 제가 신기하게 기억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마다 코끼리가 있었어. 코끼리가 기찻길비를 걷고 있었는데 접시 위에 설탕과 풍선이 놓여있지 않겠니? 그걸 멀리서 지켜보던 아이가 자세히 보려고 연필로 유리창을 깼어. 그랬더니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의자가 탁 쓰러지는 거야. 이제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동차만한 코끼리가 있었고 어디 위를? 기찻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디 위에? 접시 위에 무엇과 무엇이? 설탕과 풍선이 놓여 있었고 멀리서 지켜보던 아이가 무엇으로? 연필로
유리창을 뺐더니 배우리 말하는 불어와 의사가 생깁니다. 되게 신기하죠? 우리 뇌가 뭘 좋아하는지 아시겠지요? 이게 독서입니다. 독서는 기억에 남기는 활동이 되어야 하고 기억에 남는 활동이 곧 독서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무조건 어려운 책을 읽으면 안 돼요. 어떤 학원에서는 어려운 책을 읽히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우 난이도 높은 어려운 책을 아이들에게 읽히는데 기억이 안 남습니다. 독서 활동으로 부적절합니다. 기억력이 자꾸 자극이 돼줘야지만 독서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독해력이 좋은 아이들의 특징, 오감을 다 사용합니다. 시각, 청각, 구각, 미각, 촉각을 다 사용해서 읽고요. 설명문의 경우 대상을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고 논설문의 경우는 목소리까지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동화나 소설을 읽었는데 영화를 봤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독해력이 좋은 아이들의 특징이었고요. 독서는 어떻게 수능을 접는가? 여기서는 진짜로 제가 카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시간과 정확성이 반비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간을 짧은 시간 안에 읽으려고 하면 정확성이 떨어지죠. 정확하게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요 사이에 이 논리적 모순을 해결해 주는 게 뭘까요? 앞에서 나왔던 겁니다. 네? 기억력입니다.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짧은 시간 안에 텍스트를 읽고 기억을 하게 되면 독해력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억력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등 푸른 생선을 먹으면 DHA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진다. 그렇게 하려면 한 트럭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독서입니다. 독서. 기억을 자극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유일한 방법이 독서입니다. 그리고 독서를 하면 배경 지식도 좋아집니다. 글쓰기는 어떻게 수능을 돕는가? 애들이 글을 쓰게 되면 글의 구조를 알게 돼요. 자기가 직접 구조를 세우게 되죠. 그러면 글의 구조가 보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면서 동시에 글쓰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글을 써야 문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맞지요? 손으로 글을 쓰면 띄어쓰기하고 맞춤법하고 하면서 문법을 익히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5개의 단계가 돌아가게 됩니다. 바른 독서, 수업 참여, 토론과 발표. 토론한다는 게 막 디베이트 하듯이 그렇게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중에 간단한 방식으로 토론이 결국은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게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이 이어지고요. 수업 중에 우리는 글쓰기를 합니다. 집으로 가져가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수업 중에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못 쓴 대로 제출을 하거나, 둘째는 남아서 쓰고 가거나. 수업 중에 어쨌든 어머님들 집에서 아이들을 글쓰기 시키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수업 중에 글쓰기를 완료하고 선생님이 직접 손으로 첨삭하는 방식, 이렇게 이해해지게 되고요. 초등 4, 5학년의 경우는 논스탑 루키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식이 이렇습니다. 집에서 책을 읽고 학원에 와서 논술 수업을 하게 됩니다. 120분 총 수업을 하게 되고요. 논술 100분 수업을 한 다음에 글쓰기 20분. 보통 아이들 글 쓰는데 한 500자에서 700자 정도 쓰는데 20분 정도 걸립니다. 학원에서 글쓰기를 끝나고 첨삭은 선생님이 하고, 첨삭을 받아보는 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행복한 느낌이 들도록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첨삭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 6학년 같은 경우는 집에서 책을 읽는 과정은 당연히 결합이 되어 있고요. 150분 수업을 하는데 비문학이 앞에서 100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비문학은 문제를 시중 문제집을 쓰지 않고 선생님들이 다 출제를 하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렇게 수업을 하게 되고, 논술 100분 하고 글쓰기 20분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첨삭은 선생님이 합니다. 이제 초등 여기에 비문학 문제집입니다. 우리 학원의 선생님들이 직접 출제를 하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수기 첨삭을 보시면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초등 6학년이 두 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선택을 달리 하시는 건데 하나는 150분짜리 수업이 있고요. 그럼 초등 6학년 논사 두키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예비 중일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180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30분이 더 늘었지요. 아까 150분이었는데 180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국어가 아까는 비문학만 30분이었는데 국어가 60분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은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순수 논술만 하는 방식의 수업이 있고 물론 이제 비문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150분짜리고 또 하나는 180분짜리다. 이렇게 두 개의 과정이 있다는 거. 나중에 또 상담을 자세하게 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교재가 좀 궁금하실 텐데 교재를 제가 얼른 보여드리고 이 교재는 시중 교재가 아니라 우리 학원이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개발한 교재입니다. 4학년 교재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교재 커버 페이지이고 잔소리 없는 날이라는 책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자어를 배우는 빙고 워드라는 코너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맞추는 애들이 빙고! 하게 됩니다. 빙고 워드. 그리고 독서 퀴즈. 독서 퀴즈는 살짝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어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유지가 되어 있고 대체로 아이들이 잘 맞습니다. 독서 퀴즈. 액션 리딩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쓰기를 반드시 독서 감상문의 형태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글쓰기를 다양한 형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액션 리딩은 매 주차마다 바뀝니다. 똑같은 액션 리딩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재미있는 글쓰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해가 술술 독해력업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건 잔소리 없는 날이라는 책을 읽었죠. 그럼 그 책에 대한 일종의 비평문이 됩니다. 설명문이자 비평문이 됩니다. 이 글을 읽고 이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아이들에게 포인트 점수가 돼요. 아이들이 그 포인트를 따려고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리가 착 달라붙는 비교 독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앞에서 잔소리를 하는 게 좋은가 안 하는 게 좋은가, 잔소리가 교육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주제로 빼가지고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요거 요약하기 수업 중에 시킵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문해력 코너라고 해가지고요.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었죠. 그럼 책의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일종의 기억력을 자극하는 코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스스로 쓰게 만드는 그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글쓰기 과제가 나가는데 우리 학원에서는 매번 예시 답안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제가 오랫동안 논술을 가르쳐 본 결과 글쓰기를 가르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예시 답안입니다. 이걸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시 답안이 없으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요. 글쓰기가. 예시 답안이 있으면 가이드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금방 알아듣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을 옆 교실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달리겠습니다. 오, 6학년 교재가 되는데요. 이 가운데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5, 6학년도 비슷합니다. 아까 그 앞에서 보셨던 독서 퀴즈 거의 차이가 없지요. 예. 그리고 요게 액션 리딩이라는 코너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차마다 다르고요. 요것도 비교하며 읽기, 아까 그 찬성 반대 뭐 토론하기가 좀 바뀌었지요. 코너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는 거는 5, 6학년 교재가 되겠습니다. 요게 아까 보여드렸던 문해력 코너, 4학년에서 보였던 문해력 코너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교재는 밖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선생님께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디자인이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에게 재미의 요소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디자인이 화려하게 들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우리 학원은 오랫동안 독서, 논술, 국어, 논술 분야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고요. 다른 학원들과 다른 그 노하우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명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임용희 원장님이 들어오셔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 국어문천학원 초등부, 중등부 원장 이묘희라고 하고요. 아이들은 이제 애칭으로 묘쌤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 아세요, 언니? 네. 네, 그래서 묘쌤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지금 이제 여태까지는 소장님께서 루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어머니. 근데 왜 이거를 1학년하고 3학년하고 따로, 그 다음에 4, 5, 6을 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까 어머님들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면 루키는요, 네, 루키는 일단 고학년 이상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초점을 맞췄냐면 저희가 수능에 초점을 맞춰서 사고력과 독해력을 조금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1학년에서 3학년들은요 수능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가 뭐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독서 태도고요, 어머니. 그 다음 독서, 그 다음에 학습 훈련이에요, 어머니. 그 이유가 뭐냐면 저랑 수업을 하던 7세 친구들이 지금 본원에 중학교 2학년으로 아직도 다니고 있어요, 어머니. 근데 왜 제가 독서 태도나 이런 습관이 중요한지를 강조를 하고 있냐면, 그때 7세나 2학년들 수업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케이스가 뭐냐면 아이들이 3분 동안 집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 수업 사례니까 어머님들 그냥 웃으면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수업을 하다 보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여기 앉아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요, 어머님. 선생님, 어제 우리 엄마가요 친구랑 통화하는데 신우이 욕을 막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님. 그 갑자기 신우이 욕한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러면 이제 좀 당황하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많이 속상하셨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어머님. 근데 또 1학년, 2학년 아이들 중에 은근히 코를 잘 파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머님. 반반마다 다 했습니다. 코를 파느라고 수업에 집중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머님. 또 자기가 어제 놀러 갔던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수업의 맥을 딱 끊고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어머님. 그래야 자기가 그 다음에 수업이 집중이 돼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친구들이 수업하다가 보면 3분 동안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얘기 같은 얘기를 제가 7번씩 반복할 때도 많습니다. 자, 우리 4페이지 펴볼까? 이 얘기를 하면은 아직도 6페이지에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친구들은 독서 태도나 독서 이제 학습 이런 것들이 애들이 좀 갖춰줘야 그 다음 이제 사고력이나 독해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루미 클럽입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이라고만 써놨지만 사실 4학년, 5학년까지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독서 태도나 습관이 잘 안 잡혀 있다. 이런 경우에는 1학년, 3학년들한테 적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상이라는 1학년, 3학년 써놨고요.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 읽기를 들어오는데 어머님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거 약간 시중에 나와 있는 시스템형 논술도 많잖아요.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 저희가 제일 좋은 거는 책을 읽지만 저희가 아이패드를 읽거나 노트북을 읽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단 종이책으로 무조건 읽혀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교과, 수업도 잘 따라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독후 활동입니다. 이거는 타 브랜드에는 없는 활동이에요, 어머니. 오로지 루미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쓰기가 있습니다. 글쓰기는 학원에서 완벽하게 하고 갈 거예요. 아마 어머님들 논술학원에 보내보신 분들 중에 가장 괴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이 그걸 거예요. 엄마, 나 숙제 나왔는데 못 써. 뭐라고 다음에 못 써? 어머님이 계속 불러주시죠. 너가 이렇게 했잖아. 그 다음 못 써야 돼. 그러면 애가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글쓰기 할 때 선생님이 옆에 딱 붙으셔서 글쓰기의 방향하고 전개 방법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끄집어 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글쓰기가 완벽하게 해결된 다음에 집으로 가져갈 거고요. 그걸 저희 선생님은 첨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첨삭은 제가 이따가 보여도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머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 글쓰기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활동지를 나중에 어머님들한테 보내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아이가 그날 수업하고 나서 쓴 글쓰기 노트가 보이시죠? 이거 쓰고 선생님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첨삭을 손글씨로 해서 어머님들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글씨로 첨삭을 해서 보내드리면은 아이들 글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크게 네 가지로 될 거고요. 제가 죄송해요 어머님 지금 바로 옆반에서 예비 중일 수업 설명회를 하고 와서 숨이 좀 차서 좀 빨랐습니다. 어머니 좀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커리큘럼을 일단 저학년 기준으로 제가 올렸는데 루이 클럽은 어머니 30분 단위로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0분 단위로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언제든지 아이 편한 시간에 와서 아이가 30분 단위로 합류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케줄을 어머님들께서 너무 이렇게 수학이나 영어 때문에 꽉 내리셔서 못 움직이실 때 있으시잖아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루이 클럽에서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영어 학원 다음에 다른 학원 가야 되는데 텀이 1시간 생겼어. 아니면 1시간 반 생겼어. 그럼 어머님들 그때까지 라이딩 하시느라고 고생하시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 사이에 아이 그냥 학원에 맡겨주시면 여기 학원에 와서 아이가 책을 읽고 아까 말씀드린 독후 활동을 하니까 그 틈새를 계속 아이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지금 중2회 기준으로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중1회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요. 주2회에 150분 수업을 하고요. 만약에 주1회밖에 나는 시간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120분 수업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혹시 나는 이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요거 5학년 하고 싶다 그러면 180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업 회차는요. 2회에서 5회까지 선택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하는 시간 중간이 비었다. 그때 어머님 그 집에서 책 읽어라 잔소리 안 하셔도 그냥 아이가 학원에 편하게 와서 아무 때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NI 수업을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이게 매주 한 번씩 들어갑니다. 어머니. 그래서 NI 수업이 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시간표상에 NI 수업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부터 루미를 시작한다. 그러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 과정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과정만 제가 1번부터 8번까지 좀 진행을 시켜드릴 건데 맨 처음에 아이가 오면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1학년, 2학년인데도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제가 여쭤보면 어머님들은 의외로 수준 차이가 같은 학년은 제일 많이 나는 게 몇 학년일까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5, 6학년을 꼽으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수업해보면 7세에서 2학년까지가 수준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즘 영유 출신들 되게 많잖아요. 그 다음 외국에서 살다가 온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한글을 언제 띄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 글을 읽는 거랑 속도가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다 한데 묶어놓고 한 교실에서 같은 책으로 수업한다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버거운데 그냥 다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학년이라도 저희가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눠서 여기 보면 영역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학작품 하나, 비문학작품 하나 해서 아이들한테 테스트를 보게 합니다. 그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어머님한테 상세하게 1시간 정도 상담을 해드려요. 그래서 상담 내용을 보시면 이거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상담해드리면 이게 문학하고 비문학 이게 따로따로 나오는데 비문학을 예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비문학을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 이렇게 테스트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이 숫자가 바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독서 지수입니다. 그래서 같은 2학년, 3학년일지라도 독서 지수 차이가요. 심하게는 3에서 5,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학년 필수 도서를 읽히시잖아요. 그게 이제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학년에 맞는 이 학생한테 맞는 지수가 나오고 나면 요 지수에 맞게 이걸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데 첫 번째 요 분석이 뭐냐면 전체 전국에 있는 루미북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평균 값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친구가 본 또 시험 성적 결과가 있잖아요. 요거를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 친구는 어휘가 남보다 뛰어난데 추론 능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론 능력을 좀 키워야겠습니다. 혹은 서술력이 너무 약해요 라고 저희가 이걸 영역별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어머니 아이가
속도를 지금 평균을 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책을 꼼꼼하게 읽지만 너무 늦게 읽는 아이들이 있고요. 책을 후다닥 읽어버리고 다 읽었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속도를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다음 요거는 뭐냐면 아이가 이제 책을 읽는 걸 보면 어떤 아이들은 한 번도 되돌아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피리릭 하고 넘겨서 딱 한 번만 읽는 아이들이 있는데 책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책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읽기도 해야 되고 두 번 읽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그다음 요 세 번째는 각 문항별로 즉 어휘, 무슨 사실적 이해, 추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앞에 있는 파란색이 어머니 그 문제를 읽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초록색이요. 손지를 읽은 시간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칸이 뭐냐면 아이가 생각해서 답을 골라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딱 보니까 어머님들 어떤 문제를 어려워했는지 보이세요? 어디가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죠? 이 친구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뭘까가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답안지가 이 문제에 해당하는 답안지가 나오고 이 친구가 몇 초가 걸렸는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맞추면 다행인데 틀렸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쪽 부분이 약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석이 끝나고 나면 AI가 자동으로 이 친구의 이 8.2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내줍니다. 그래서 문학하고 비문학에 해당되는 그 지수에 맞는 책을 골라내서 이 아이한테 세팅을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책을 읽으면 어머니 이해가 한 책을 읽었을 때 이 아이한테 적합한 이해 정도가 혹시 몇 %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어느 정도를 이해해야지 이 책이 얘한테 맞는 걸까요? 그 어머님들한테 제가 여쭤보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요. 65%에서 70%까지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 아이한테 적합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AI가 판단해서 결론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 책을 읽어야 아이가 자기가 뭔가를 가져갔다, 나 배웠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건데 만약에 그거 없이 그냥 학년 평균으로 책을 내밀었다 그럼 이 친구는 그냥 시간만 보낸다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저희가 수업하면서 이 친구가 여기 나온 지수를 또 어려워한다, 이 책보다 더 어려워한다 그러면 저희가 약간 어머님께 말씀을 드려서 좀 한 단계 더 낮춰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요 문학하고 비문학을 둘 다 잘하는 친구들도 없고요. 문학하고 비문학을 둘 다 못하는 친구들도 없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문학을 잘하면 비문학을 못하든지 아니면 문학을 아주 못하면 비문학을 잘하든지 이렇게 약간 양분화돼 있고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남자아이들이 비문학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레벨을 정해줬으면 AI가 맞춤도서 읽기라고 해서 책을 분배를 해주는데 그 책에는 교과 수록 도서와 교과랑 연계된 도서, 그다음 초등학생 그 필수 도서가 이렇게 딱 세팅이 돼 있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그 책을 저희가 읽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요. 그리고 어머님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학원을 보냈는데 얘가 책을 안 읽었는지 제대로 읽었는지 어떻게 파악하지? 궁금하실까봐 AI가 어머님 이 친구가 책을 읽은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독서 퀴즈를 볼 수 있게 내주고 OX 퀴즈 내주고 낱말 퀴즈까지 내서 아이가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체크를 하게 해주는데 독서 퀴즈는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 들어가고요. 서술형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OX 퀴즈가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죠. OX 퀴즈 빠르게 누가 정답을 빨리 맞추느냐고요. 낱말 퀴즈 이제 가로 세로 퀴즈라고 하는데 예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독서 진단 퀴즈인데 여기 보시면 요 책을 읽고 나서 이 친구가 요거를 정답을 골라내는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시간이 나오고요. 정답이 몇 개였는지 오답이 몇 개였는지까지 체크가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됩니다. 낱말 퀴즈는 이제 가로 세로 퀴즈라고 하는데 요 책을 읽고 나서 단숨에 끼치는 경제 상식이라는 어려운 책을 읽었는데 얘가 여기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를 확인시켜 주는 부분이 바로 이 낱말 퀴즈 부분이에요. 그래서 책 한 권을 거의 얘 걸로 만들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내용은 저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한테 학부모님 그 문자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오늘 무슨 책을 읽었고 오늘 그래서 독서 퀴즈 점수는 몇 점이구나까지가 파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동전까지 설명한 거는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타 브랜드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시스템형 브랜드 어머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브랜드랑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부터예요. 타사의 시스템형 브랜드에는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어휘를 알려준 다음에 이 책에 나온 어휘를 다시 한번 설명해서 아이한테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준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이 문제 푼 거를 어머님들한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일을 준비해 왔는데 이게 이제 2학년 아이가 한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요 작품 도서별 독고 활동지 한 거를 정리해서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드리게 되면 어머님들이 요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2학년인데 한 달에 지금 몇 번 읽었는지 혹시 짐작되실까요, 어머니? 몇 번 정도 읽었을 것 같으세요, 어머니? 요 앞에 이 친구가 한 달 동안 한 그 책의 내용과 이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과정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2학년인데 12번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굉장히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성취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요거를 어머니께서 나중에 아이의 성취도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제가 예문으로 갖고 왔는데요. 구름빵 유명한 책이잖아요. 이 책 갖고 만약에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어휘를 먼저 습득시키고 내용 이해를 한 다음에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맨 처음에 선생님이 이걸 아이한테 그냥 혼자 외우라고 하지 않고요. 선생님이 아이한테 딱 밀착으로 들어가셔서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나서 아이한테 다시 또 구두로 물어봅니다. 근데 어머니 한번 보시면 이렇게 7세와 1학년들이 하는 수업 중에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콩나물시루. 어머니 혹시 아이들이 콩나물시루 이해할까요? 이해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루라는 걸 본 적도 없고요. 콩나물을 왜 집에서 키우는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혼자 집에서 익혔다 그러면 이 친구는 콩나물 시루가 뭔지를 절대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해 던지고 확인해 주는 과정을 통해 아이가 이 단어를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옆에 부분은 이 친구가 여기서 문제에서 본 것뿐만 아니라 그 책에서 본 내용의 제목과 의미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요. 두 번째에서는 지금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초성 힌트거든요. 어머니 게임한 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초성 힌트로 아이들한테 어휘력을 더 확장시켜 줄 수 있고, 세 번째는 내가 배운 어휘를 가지고 문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걸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내용 확인 문제라고 해서 요즘 뭐 중학생들도 똑같고요. 어머니 그 초등학교 고학년도 똑같은데 책을 읽었는데요. 물어보면 딴소리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글자만 읽어서 그래요. 의미를 안 읽고요, 어머니. 그래서 아이가 이걸 제대로 읽었다면 이 내용 확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내용 확인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도 어휘가 좀 담아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이실 거예요. 이건 아이들이 저학년이기 때문에 재밌게 수업해야 되거든요. 게임 형식으로. 그래서 아이가 책을 읽은 내용에 대해서 OX로 길을 따라서 미로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요거를 재밌게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고요. 저학년이다 보니까 이 글 속의 내용 중에서 내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창조력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써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이게 순서, 구름빵을 만드는 순서에 관한 건데 사실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아마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면요. 국어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책을 읽었지? 너 그러면 거기에 순서나 과정을 네가 또박또박 말해볼 수 있겠니? 이걸 굉장히 많이 빈출을 내시거든요, 어머니. 이걸 이때부터 연습을 시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쓰기는 저희는 여기다 진행하지 않고 원고지에다 직접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서술형 유형은 뭐냐면 이제 내신이 28년도에 그 대입 수능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논술형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서논술형 지금부터 연습시키지 않으면 뭘 써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서논술형으로 이렇게 자기가 써보고 선생님이 맞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자, 요 파란색 부분은 뭐냐면요. 이거 핵심 뭐야? 근데 네가 굉장히 잘 썼어. 라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아, 이거 핵심 뭐 연습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옆에는 요 아이가 좀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거 78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줘서 아이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 원고지 쓰기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루밋 요 모든 활동지는 지금 저희가 다 했잖아요. 어머님 독서 진단이라든지 도서별 독후 활동지는 어머님들한테 다 문자로 신고하는 전송이 돼서 어머님들이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신문으로 세상 보기라는 NI예요. 그래서 신문 사설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결과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매주 한 번씩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인데 어떠세요? 어머님들 보시기에 어려우세요? 이게 지금 어머니 옛날 이야기들이 아니라요. 그 주에 나왔던 핵심, 진짜 실제로 신문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AI가 다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공부를 하면 뭐가 되냐면 시사적인 내용을 갖고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이가 눈치를 채게 되는 거고 배경 지식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뉴스를 같이 보면서 나 저거 아는데 라는 말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휘, 여기에 나왔던 어휘 중에서 어려운 어휘를 아이들한테 익히게 해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글을 읽었으면 이 글에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제 찾는 연습을 여기서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는 OX로 내용에 대해서 맞니 틀리니를 다시 물어보는 거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 부분이거든요. 어머님. 이게 한자인데요. 사실 제 세대에는 한문 이 시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어쨌든 맞아가면서까지 한문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문이라는 게 없어지면서 아이들이 한자어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실제로 지금 중학교 그 국어책을 보시면요. 한자어를 활용한 내용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자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자어를 여기에 들어간 거를 1월 밑자인데 요거를 하나를 외우게 하면 어머니 어휘가 확장이 돼요. 그래서 편리하다 할 때 이거구나, 권리할 때 이거구나, 이익할 때 이자가 들어가는구나 요거를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요 굉장히 저는 강추드리는 부분인데 요거를 매주에 하나씩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해력 파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좀 약간 정말 1, 2, 3학년 중에서 실력이 정말 잘 돼 있는 친구들한테만 좀 권해드려요. 근데 표가는 제가 보증할 수 있는 게 한번 내용 보시면 이런 식으로 책을 읽고 나서 지문을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다 자기의 언어로 서술형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매우 어려워 보이죠? 네, 근데 요거를 잘하게 되면 객관식 문제는 정말 쉽게 느껴질 거고요. 학교에서 갑자기 수행평가를 한다 이랬을 때 이 아이는 발표력이 100점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선생님이 고쳐주고 그 부분을 찾아주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머님들이 요즘 한국사가 이제 그 절대평가에 들어가시면서 한국사에 관심이 많아지셨는데 요 루미북에서 좋은 점이 뭐냐면 초3부터 초4, 초5, 초2까지 한국사가 다 있거든요. 근데 아이의 수준별로 한국사 교재가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 교재를 보시면 사진과 그림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아이한테 실시간으로 이게 뭐고 이게 뭐를 바로 그 자리에서 익힐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뇌과학이 굉장히 이제 유행인데 뇌과학적으로 공부시키는 제 1순위가 뭐냐면 바로 이게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방법이 제 1순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글에 관한 건 고를 쓰고 백제에 가는 건 백제를 써봐 해서 아이들한테 이게 오랫동안 잔상에 남게끔 교육을 시켜주는 게 바로 이 한국사 초등학교 3학년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는 없고요. 어머니 이거는 뭐냐면 집에서 우리 애가 학원에 가는 것도 좀 아쉬운데 좀 더 읽을 수 없을까?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머님들 요즘 책값 되게 비싼 거 아시죠? 그 책을 사줬는데 애가 피리릭 읽고 만든가 항상 1페이지만 읽다가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집 도서관이라 해서 다른 말로 저희가 웹 동화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머님이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아이디를 부여를 해드리거든요. 그 아이디로 어머니들이 집에서 1,500권의 책을 자유롭게 읽으실 수 있고 이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독서 퀴즈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아이가 집에서 1,500권의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고 독서 퀴즈까지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책을 읽는 양도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내용을 좀 넣어놨어요. 어머니. 그래서 이 정도면 어머니 글씨 어떠세요? 잘 쓰고 있죠. 2학년인데.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맞고요, 어머님. 그래서 이 친구도 처음에 독서 지수가 좀 잘 나온 친구입니다, 어머님. 그리고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칭찬 위주의 글을 좀 많이 써주셨는데 첨삭의 기본은 아까 저희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겠지만 첨삭은 어머니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칭찬이 80%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그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적보다는 칭찬 위주로 첨삭을 좀 해주는 편이고 한 20%에서 10% 정도만 이 아이가 고쳐야 될 부분을 저희가 첨삭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는 내용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아이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러 이렇게 색연필을 사용하셔서 아이한테 열심히 했다. 이 부분은 잘하고 있다. 이거를 좀 칭찬 위주로 해서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고 도장도 이렇게 찍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학년들은 책도 같이 읽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회를 마칠 거고요. 어머니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면 저희가 5월 6일서부터 개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5월 6일부터 개강하는데 요일은 어머님들께서 편하게 정하시면 되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2회 가능하시고요. 주 3회 가능하신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그러면 저는 저학년이시라면은 주 2회는 어머님들이 기본적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책하고 만나는 시간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게 힘들다 그러면 주 1회로 하셔도 되고 대신에 올 때 시간을 좀 늘리셔도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2시에 왔지만 이 친구가 만약에 60분 수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60분 수업을 하고 가고 이 친구가 90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90분도 수업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요일을 어머님들이 편하게 잡으시면 되고요. 시간도 마찬가지로 어머님들께서 편하게 저는 몇 시에 보낼게요 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그 시간에 맞게 선생님이 관리를 해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개강은 26년 5월 6일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